1945년 2월 23일, 이오지마의 수리바치 산입니다. 1등방 야마모토 타다시는 콘크리트 벙커 안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의 장교들에게 발각되었다면 처형당했을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방대원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병사들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미국군의 약점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방어롱 구멍을 통해 방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장면은 혼란 중 그에게 주입된 모든 가정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6명의 해방대원이 맹렬한 기관총 사격 속에서도 그의 진지를 습격했습니다. 그중 3명이 쓰러졌지만 다른 해방대원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의 전우들이 수류탄 세례를 퍼부었을 때였습니다. 한 해방대원은 자신의 몸으로 폭발을 막아 분대원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해방대원은 더 이상 무기를 들 수 없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생존자들은 몇 분 안에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이오지마에는 2만 1000명의 일본군 수비대원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8km에 달하는 터널과 요새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압력에 무너질 연약한 미군 병사들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일본 제국 육군이 적에 대해 내렸던 모든 군사적 평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러한 오산의 결과는 전략 계획이 아닌 잔혹한 근접 전투의 현실 속에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36일 만에 2만 6천 명의 해병대원을 사상자로 만들었습니다. 일본군의 자신감 붕괴는 이오지마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1942년 8월 7일,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입니다. 일본군이 무적처럼 보였던 중국 전선의 베테랑인 타카하시 히데오 하사는 일주일간의 전투 후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는 상륙한 미군들이 우리가 상대했던 어떤 적과도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포위당해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지가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어둠이 두려움 대신 힘을 주는 것처럼 밤에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과달카날은 태평양에서 일본군의 첫째 방어 전투였습니다. 일본 제국 육군은 경험 없는 미군을 상대로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상륙한 첫째 해방사단은 16,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일본군 첩보부대는 해방대원들을 정예 부대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개인의 안락함을 집단적 희생보다 중요시하는 연약한 민주주의 사회의 산물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모든 가정이 파국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호쿠돔의 시게루 중위는 증강된 중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8월 20일 밤 핸더슨 비행장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200명 병사로 구성된 부대는 자신들보다 3배나 큰 규모의 중국군 사단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어둠 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교과서적인 방식으로 진격했습니다. 해방대원들은 상호 연동되는 사격 범위가 갖춰진 조심스럽게 준비된 진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쿠도메의 중대는 사륙지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일본 전술 교리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방대원들은 요새하하고 방어하는 대신 즉시 어둠 속으로 락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자동 무기를 사용하여 파괴적인 정확도로 공격했습니다. 3일 후 그의 사망 후에 발견된 호쿠도메의 일기장에는 그의 충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해방대원들이 밤에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적었습니다. 밤에 공격하는 것은 우리 일본군이었습니다. 해방대원들은 우리가 뚫을 수 없다고 여겼던 정글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죽이고는 사라졌습니다. 새벽까지 그의 중대에서는 90명의 병사만 남았습니다. 미군은 12명의 사상자를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과달카날 전역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반자이 돌격에 무너지는 적에게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해방대원들은 물리적으로 점령될 때까지 진지를 지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총검과 칼, 주먹으로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과달카날에서 4달을 버티다 후송된 마츠모토 켄지 상사는 미군 첩보부대에 의해 가로채진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는 미군이 개인주의적이며 전우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가 부서진 채 계속 사격하는 해방대 기관총 사수를 보았습니다. 일본군 보병이 근접거리에서 그를 죽일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수는 즉시 그 총을 잡고 계속 사격했습니다. 일본군은 그 진지에서 40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병사들을 만들어낸 해방대 훈련은 일본군 분석가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훗날 이오지마에서 해방대원들과 맞서 싸울 야마모토 1등병은 1943년 첩보 브리핑에서 그들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해방대원들을 신문했던 교관인 한 참모 장교는 진심으로 동요하는 듯 보았습니다. 그는 미 해방대원들이 어떤 문명화된 군대에서도 범죄적 학대로 간주될 훈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됩니다. 그런 다음 훈련소에 들어왔던 연약한 민간인과는 거에 닮지 않은 존재로 변모합니다. 그들은 전투 중 죽음을 명예롭게 라기도록 배웁니다. 절대 항복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질 때까지 싸우도록 교육받습니다. 이 말은 익숙하게 들립니다. 그들은 일본의 부시도를 모방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예상치 못했던 것을 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산업 생산력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시도 정신으로 훈련받은 일본 병사들은 불명예보다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군 무기보다 점점 더 날등한 장비로 싸웠습니다. 해방대원들은 일본 병사들이 견뎌냈던 것만큼이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는 죽음을 불사하는 전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해방대원들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상륙했습니다. 이는 일본군의 진지를 유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943년 11월 20일, 타라와 환초에서 시바사키 K 해군 소장은 요새를 지휘했습니다. 요새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으며 4,500명의 수비대원이 있었습니다. 둘째 해방사단은 76시간 만에 그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17명의 일본인 생존자 중 한 명인 오가와 타다시 1등병은 신문관들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첫째 상륙파가 물속에서 학살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더 많은 상륙정이 도착했습니다. 둘째 상륙파는 해변에서 죽었습니다. 더 많은 상륙파가 왔습니다. 셋째 상륙파는 화람방사기를 들고 일본군 진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이 죽거나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통계는 잔혹했습니다. 타라와에서 거의 6,400명의 병사가 7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생존한 해방대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944년 사이판에서 압수된 문서에는 일본군 첩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방대원들을 목표에 광적인 헌신을 보이는 충격군으로 묘사했습니다. 해방대원들은 후퇴 명령을 거부하고 전술적으로 불리할 때도 약습을 감행합니다. 해방대원들에게 입힌 사상자는 부대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부대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나왔습니다. 과달카날에서 생존한 코바야시 요시오 대위는 상세한 비교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미 육군 보병 전술은 견고하고 전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방대원들은 다르게 작전합니다. 그들은 사상자에 상관없이 공격적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어떤 합리적인 지휘관이라도 중단하게 할 사상자 발생률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방대의 작전 속도는 그들의 하량만큼이나 파괴적이었습니다. 펠렐리오를 지휘했던 나카가와 쿠니오 중령은 이전 미군이 상륙 후 잠시 멈췄던 전역을 바탕으로 방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방대원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9월 15일 오전 8시 30분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비행장의 절반을 통제했습니다. 나카가와 중령의 일기장에는 그의 충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어 계획이 적군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적었습니다. 해방대원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전적인 헌신으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전적인 헌신은 일본군 관찰자들에게는 자살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파괴적으로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보건빌에서 포로로 잡힌 마츠모토 켄지 상사는 해방대 소대가 요새화된 언덕 진지를 공격하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접글로는 3개의 벙커에서 쏟아지는 기관총 사격에 노출된 개활지였습니다. 일본 교리라면 광범위한 포병 준비 사격 후 연막 어모 아래 보병 돌격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해방대 소위는 아마도 30초 동안 진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무런 준비 없이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소대는 직접적으로 포화 속으로 돌격했습니다. 첫 20초 안에 7명이 쓰러졌습니다. 생존자들은 첫째 벙커에 도달하여 수류탄과 폭파 장약으로 이를 파괴했습니다. 둘째 벙커를 공격하다가 3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남은 해방대원들이 그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셋째 벙커는 마지막으로 남은 5명의 해방대원에게 넘어갔습니다. 소대는 37명 중 12명의 사상자를 내며 우리가 난공불락이라고 야겼던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전체 작전은 명령부터 완료까지 4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군이 반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허용 가능한 사상자를 체계적으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허용 가능한 사상자라는 개념은 일본군 장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목표 달성이라는 맥락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해방대원들은 사상자를 승리의 대가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주저없이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는 물질적 우위를 넘어선 심리적 우위를 창출했습니다. 해방대원들이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50%의 사상자를 감수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본군 지휘관들은 불가능한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불충분한 병력으로 방어하면 진지를 잃게 됩니다. 충분한 병력으로 방어하면 다른 진지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진지를 포기하고 땅을 내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모든 선택지는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이오지마의 고위 참모 장교였던 타카후리 료시 소령은 전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전후 신문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쿠리바야시 장군이 해방대원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의 방어는 그들을 지연시키고 최대한의 사상자를 입히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사상자를 입히는데 탁월하게 성공했습니다. 36일 동안 2만 명이 넘는 해방대원들이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군대의 공세 작전 능력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해방대원들은 병력을 보충하고 강도 높은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일본군은 10,000명의 사상자를 입히면 해방대의 진격이 최소 일주일 동안 멈출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해방대는 첫째 주에 10,000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그들의 진격은 결코 늦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불균형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보다 사상자를 더 빨리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은 태평양 전선에 50개의 해방사단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 본토에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각 섬에 제한된 수의 수비대만 있었습니다. 수치가 일본군의 패배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병력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해방대원들은 일본군이 따라올 수 없는 강도로 지속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병참 지원을 받으며 상륙했습니다. 사이판에서 포로로 잡힌 야마모토 토시오 소이는 야간 침투 중 이러한 대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미군 상륙 3일 후 미군 진지를 관찰하기 위해 정찰대를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군이라면 격렬한 3일간의 교전 후 보급품이 제한된 지친 병사들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해방대원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트럭으로 탄약 보급을 받고 있었으며 의료 텐트에서는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부대원들이 교대하는 휴식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해방대의 보급 창고에는 자신의 란대 전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탄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선한 식사를 준비하는 이동식 주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휴대용 샤워 시설과 세탁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평양 전쟁 중 가장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군이 주둔지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방대원들은 식량, 탄약, 의약품, 보충병이 결코 바닥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미군의 방참은 소모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초기 사상자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대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일본군 수비대원들은 제한된 보급품과 지원 병력 없이 고정된 진지에서 싸웠습니다. 모든 사상자는 영구적이었습니다. 사용된 모든 탄약은 보충될 수 없었습니다. 해방대원들은 매일 선박과 항공기로 보급품이 도착하는 확장되는 교두보에서 싸웠습니다. 사상자들은 후송되고 보충되었습니다. 탄약은 무제한이었습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일본군 수비대원들은 약해졌습니다. 반면 해방대원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락동성은 펠렐리우에서 결정적인 낙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카가와 대령의 방어는 9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첫째 해방사단은 너무 많은 사상자를 입어 10월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81째 보병사단 일부로 교체되었습니다. 둘째 해방사단은 육군 부대가 그들을 교대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일본군 계획자들이 세운 전투는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투는 11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일본군 방어병력은 10,000명 이상의 미군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이러한 손실을 감당하며 공격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모든 섬을 그렇게 많은 희생으로 방어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1944년 중반에 이르자 일본군 지휘부는 이러한 지속 불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수비대 지휘관들에게 배포된 첩보 보고서는 해방대를 막을 수는 없고 지연시킬 수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티니안에서 입수된 한 문서는 승리에 대한 모든 희망을 완전히 포기했음을 몰아주는 지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방대의 공격에 맞서 방어할 때 진지를 무한정 지킬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표는 미국의 진격을 충분히 지연시켜 다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저항과 전사하거나 부상당하는 해병대원 한 명 한 명은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는 결국 함락될 것임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진지의 최대한의 탄약을 비축하고 중복 방어 진지를 구축하십시오. 단계적으로 후퇴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방어 중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희생은 제국을 위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승리 없더라도 이러한 희생에는 명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계산은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해 동안 일본의 방어 전략을 결정했습니다. 방어병력은 더 이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투를 매우 값비싸게 만들어 미국이 일본 본토를 침공하는 대신 협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해방대원들은 다른 군대라면 진격을 멈추게 했을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이 전략을 무효화했습니다. 그들은 요구된 대가를 치르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너무 비싸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진지도 너무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라와 전투에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인 타다시가와 일병은 그러한 적과 마주했을 때의 심리적 충격을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전투 첫째 날, 우리는 패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해방대는 압도적인 방력으로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진지를 파괴하는 함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계속 폭격하는 항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너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 미래의 침공을 제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끔찍한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을 죽인 기관총 사격 속을 걸어왔습니다. 더 많은 해방대원들이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죽였습니다. 더 많은 병력이 왔습니다. 우리는 사흘 동안 절대적인 헌신으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우리는 거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었고 해방대는 예정대로 타라와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요구한 대가를 치르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어떤 대가든 치를 적은 승리를 값비싸게 만든다고 해서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각 전투의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다음 전투로 전달하면서 일본군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1945년 2월에 해병대가 이오지마에 상륙할 무렵, 모든 일본군 방어병력은 자신들이 태평양에서
가장 무자비한 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해방대가 섬을 점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얼마나 많은 해방대원들이 그들과 함께 죽을 것인가였습니다. 구리바야시 장군의 방어 계획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에 대한 명령은 공식적인 선전이 부인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미국인들이 한 미터의 땅을 위해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사상자를 발생시키십시오. 그들의 진격을 지연시키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제국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봉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전투마다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1945년 2월 19일, 이오지마의 디데이는 해방대의 능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일본군 군사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태평양에서 일본이 보유했던 가장 유능한 방어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타다미치 구리바야시 장군은 해방대 전술을 수개월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방어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준비는 비범했습니다. 그러나 구리바야시의 이론이 시험되기도 전에 해방대 기습부대는 일반적인 탁월함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엘리트 부대는 소수의 병력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심층 침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일본군은 기습부대가 어둠 속에서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작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노 이치키 대령은 1942년 8월 과달카날에서 이 사실을 치명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의 900명 병력은 공격적인 야간 공격으로 중국군을 물리쳤습니다. 일본 교리는 미국인들이 어둠을 두려워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치키 대령은 타나루 강변의 해방대 진지에 대한 모범적인 야간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제1해방대 기습대대 소속 병력은 준비된 진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치키의 부대는 8월 21일 새벽 1시 30분에 강으로 진입했습니다. 기습대원들은 사전 등록된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자동화기로 근접 사격을 가했습니다. 전투는 20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일본군 사상자는 700명이 넘는 전사자를 포함했습니다. 해방대 사상자는 35명에 불과했습니다. 기습대원들은 결국 해체되어 1944년에 정규 해방대 사단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술은 해방대 전반에 퍼졌습니다. 곧이어 일반 해방대 보병들도 기습대원들이 개척했던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야간 순찰은 끊임없이 정찰했습니다. 소규모 부대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은 전례 없는 조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이 감당할 수 없는 강도로 하루 24시간 내내 싸우는 적이 나타났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포로로 잡히기 전 세 개의 섬에서 싸웠던 히데오 타카하시 상병은 그 경험을 요약했습니다. 해방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동반한 주간 공격, 우리 진지를 침투하는 소규모 부대의 야간 공격, 끊임없는 포병의 괴롭힘으로 휴식을 방해했습니다. 낮 시간 내내 이어지는 공중 공격, 우리는 상륙부터 패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일본군은 전통적으로 밤을 통제하며 주간 전투 후 휴식하고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대를 상대로는 휴식이 없었습니다. 안전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거나 포로가 될 때까지 오직 끊임없는 전투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자비하게 적용된 산업 전쟁이었습니다. 해방대 작전의 산업적 측면은 일본군 분석가들을 매료시키고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물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력과 개인의 희생에 의존했던 일본군과 달리 해방대는 모든 문제에 조직적으로 최대의 힘을 적용했습니다. 요새화된 진지를 만났을 때 그들은 용기나 기발한 전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지를 식별하고 수백 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포병을 불러 파괴했습니다. 생존자들을 태워 없애기 위해 화남방사기가 장착된 전차를 전진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보병을 보내 진지를 확보했습니다. 저항이 계속되면 구축함이나 전함의 함포 사격이 전체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파괴는 그 효율성 면에서 끔찍했습니다. 사이판의 포병 전방 관측병이었던 사부로 엔도 소이는 1944년 6월 침공 동안 해방대의 연합 무기 전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상세한 관찰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방대는 첫 상륙정이 해변에 닿기 3시간 전부터 계속 포격하는 전함의 어모 사격 아래 상륙했습니다. 상륙 전 2시간 동안 항공기가 우리 진지를 폭격했습니다. 해방대가 해안에 상륙했을 때 모든 움직임은 전차와 포병, 함포 사격, 그리고 공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경로의 모든 것을 파괴하며 느리고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진지에서 그들을 저지하자 그들은 말 그대로 지형에서 언덕을 지워버리는 전함 포격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용기나 영리한 전술로 우리 진지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힘을 사용하라 진지를 제거한 다음 진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항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체계적으로 적용된 산업적 파괴입니다. 우리는 소총과 경기관총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산업국가 전체의 자원으로 싸웠습니다. 엔도의 관찰은 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을 포착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전사의 정신이나 전술적 탁월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의 제한된 산업 기반과 미국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해방대는 그 생산 능력의 선봉이었습니다. 해방대원들은 우월한 병력과 보충 병력을 활용하면서도 사상자를 감수하며 미국의 이점을 무자비하게 이용하도록 훈련받은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적에 맞서 일본의 용기와 전술적 기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처음부터 수학적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기간과 비용만이 변수로 남아 있었습니다. 구리바야시는 이전 전투에서 일본군 병사들의 생명을 낭비했던 반자이 돌격을 금지했습니다. 그는 해방대원들을 여러 벙커로 덮인 살상 구락으로 유도하는 중심 방어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상륙 해변에 치명적인 포격을 가하도록 포병을 배치했습니다. 그는 1500개의 동굴 진지를 연결하는 11마일 길이의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접근로는 박격포 및 포방 사격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해변은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3개의 해방대 사단, 즉 7만 명의 병력이 2월 19일 이오지마에 상륙했습니다. 구리바야시의 방어선은 계획대로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함포 사격은 요새를 거의 긁지도 못했습니다. 해방대는 정연한 파도처럼 상륙했고 즉시 재앙적인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멋푼 안의 검은 화산모래는 전사자와 부상자로 뒤덮였습니다. 일본군 포병 관측병들은 완벽하게 조율된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공격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구리바야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이전 전투에서 알았어야 했지만 말입니다. 해방대는 재정비를 위해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병 사격 속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 진지 사이의 틈새를 찾아 이를 활용했습니다. 벙커가 진격을 막자 폭파조는 사격 속에서 기어가 진지를 파괴했습니다. 그 팀원들이 죽으면 다른 해방대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공격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다시 야마모토 상등병은 자신의 벙커에서 해방대원들이 그의 오른쪽 진지를 공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일본군 방어병들이 느꼈던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방대 화남방사기 팀이 벙커에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조작병을 사살했습니다. 그의 조수가 무기를 들고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살했습니다. 세 번째 해방대원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무기가 비어질 때까지 계속 사격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수류탄을 사격 구멍 안으로 던졌고 우리는 그를 사살했습니다. 그때쯤 폭파 공병들이 벙커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진지는 함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첫 1시간 동안 30번 발생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일본군 방어병들이 깨달았듯이 답은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오지마의 잔혹한 계산은 해방대 교리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몰아주었습니다. 7만 명의 해방대원이 상륙했습니다. 2만 6천 명이 사상자가 되었으며 야기에는 7천 명에 가까운 전사자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만 1,000명의 일본군 방어병력 전원은 사망했습니다.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하기에는 너무 부상당한 16명만이 포로로 잡혔을 뿐입니다. 해방대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렀지만 모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945년 3월 말까지 살아남았던 구리바야시 장군 자신은 진지가 함락되기 전 도쿄로 밀반입된 메시지에서 최종 평가를 남겼습니다. 해방대는 내가 만난 가장 효과적인 전투 부대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독특하게 위험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훈련은 다른 부대를 붕괴시킬 사상자를 기꺼이 감수하는 병사들을 만듭니다. 둘째, 그들의 화력은 포병에서 5대1, 항공 지원에서 10대1의 비율로 우리를 능가합니다. 셋째, 그들의 하급 지휘관들은 소대 수준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우리 장교들이 중대 수준에서 내리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우리가 반응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은 결코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에 무한정 버틸 수 있는 방어선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지점은 태평양 전역의 일본군 방어병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병사들은 전투에서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력에서 밀리거나 기동에서 압도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손실에 관계없이 단순히 멈추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포로로 잡히기 전 세 개의 섬에서 싸웠던 히데오 타카하시 상병은 전후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해방대와 다른 미군 부대 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육군 부대는 공격하고 사상자를 입으면 후퇴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군사 교리입니다. 해방대는 공격하고 사상자를 내며 전사한 동료들의 시체를 넘어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군사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해방대를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던 특성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훈련을 통해 신병들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후 해방대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정체성을 지닌 전사로 재건되었습니다. 사이판에서 확보된 문서에는 해방대 포로의 신문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로는 당혹스러워하는 일본 정보 장교들에게 그 변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신방 훈련소는 8주 동안 지속됩니다. 첫 4주 동안 훈련 교관들은 신방들의 모든 민간인적인 요소를 파괴합니다. 당신은 쓸모없고 해병이 될 수 없으며 그만두고 육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학대는 심리적이고 육체적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몰아붙여지며 그 이상으로도 계속 몰아붙여집니다. 그만두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당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항복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신문 보고서에는 일본 장교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훈련과 비슷하지만 더 체계적입니다. 그러나 해방대 포로는 일본군 훈련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4주 동안 교관들은 당신을 해병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보다 더 이대한 것의 일부라는 것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해방대원이 당신의 항제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독특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해방대는 실패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해방대원을 배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멈춰야 할 때에도 전진하는 전투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군은 1944년 10월 24일부터 25일에 벌어진 반자이 돌격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장 집중된 형태로 경험했습니다. 이 돌격은 성공했어야 했지만 재앙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사이판에서 타쿠야 타카사 대령은 약 3,000명의 일본군 병력을 이끌고 해방대 진지를 향해 마지막 반자이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일본 교리는 절대적인 헌신으로 수행되는 이러한 공격이 순수한 맹렬함과 수비 병력에 압도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통해 어떤 방어도 무너뜨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공격 경로에 배치된 27보병사단의 해병대원들은 오전 3시에 돌격이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착검하라 고 외치며 해병대 전선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압도적인 수로 전방 진지를 덮쳤습니다. 전통적인 교리는 재정비를 위한 후퇴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대는 즉시 반격했습니다. 장교들과 하사관들은 주요 지점에서 필사적인 방어 진지를 조직했습니다. 해방대원들은 근접 사격하는 포병부터 백방전의 참호 나이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 가능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전투는 4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일본군 시체가 500m 깊이의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미군의 사상자는 90명이 사망하고 24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3,000명의 일본군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1등방 테에시 르시다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돌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3일 뒤 제출된 그의 신문 보고서는 일본군 병사들이 느꼈던 충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근접전을 두려워하고 본질적으로 비겁하기 때문에 화력에 의존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들의 진지로 돌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백방전을 벌여 우리를 격파했습니다. 한 해병대 하사관이 쓰러지기 전에 총검과 권총으로 7명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해병대의 모든 능력에 걸쳐 있었습니다. 일본 선조는 수년 동안 미국인들을 나약하고 개인주의적이며 고난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찬 엄폐호에서 잠을 자고 몇 주 동안 차가운 배급량을 먹으며 습도 80%의 백도 더위에서 싸우는 해병대원들은 그러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고난을 위해 훈련받았다고 알려진 일본군 병사들은 해병대원들이 일본군의 인내력을 한계까지 시험하는 조건에서도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42년 9월부터 우리는 배급량이 줄어들어 하루에 2번, 때로는 그보다 적게 쌀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정글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식용 가능한 것으로 보충했습니다. 우리는 해병대원들이 매일 3끼의 완전한 식사를, 때로는 그 이상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공중과 해상을 통해 정기적인 보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선한 물, 의료품, 무한한 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파괴했습니다. 해병대가 누렸던 물질적 우위는 엄청났습니다. 요새화된 벙커에 직면했을 때 해병대는 몇 분 안에 수백 발의 포탄을 퍼붓는 포병을 불렀습니다. 화람방사기를 장착한 샤먼 탱크를 전진시켰습니다. 언덕을 펑펑하게 만들 수 있는 함포 사격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그것마저 실패하면 폭파조가 수백 파운드의 폭약을 진지에 설치했습니다. 과달카날에서 사망하기 전에 치게루 후쿠주미는 전쟁 중 확보된 해병대 제병협동 전술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분석을 작성했습니다. 해병대는 개별적인 병사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싸웁니다. 소총수들은 우리의 위치를 고정시킵니다. 기관총 사수들은 우리의 사격을 억제합니다. 박격포는 란막을 발사하여 우리의 관측 병력을 눈멀게 합니다. 포병은 우리의 벙커를 파괴합니다. 보병이 뒤를 따르며 탱크가 전진합니다. 항공기는 포병이 도달할 수 없는 모든 위치를 폭격합니다. 이것은 접촉 후 몇 분 안에 발생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전기를 사용하는 하급 장교들에 의해 조정됩니다. 우리는 같은 속도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휘관이 상황을 이해하고 명령을 내릴 때쯤이면 해병대는 이미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실행 속도는 해병대가 권한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위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사관들은 일본 교리가 대의에게만 불화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장들은 일본 제국 육군에서는 중위의 권한이 필요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는 일본군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적이었습니다. 벙커가 해병대의 진격을 막으면 하사관은 즉시 다른 접근 방식으로 공격을 전환했습니다. 동시에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지원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일본군 방어 병력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나는 적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해병대가 일본군 지휘관들이 약점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 이를 식별하고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웠던 해병대 무기는 소총이나 포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람방사기였습니다. 전투에서 양해롭게 죽도록 훈련받은 일본군 병사들은 화람방사기가 양해로운 죽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신체의 40%의 화상을 입고 포로로 잡힌 하사 히데오 타카하시는 심리적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투에서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배웠습니다. 총알, 총검, 포병에 의한 죽음은 전사의 죽음입니다. 불은 뭔가 다릅니다. 당신은 불꽃이 당신의 진지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전우들이 산채로 타는 냄새를 맡습니다. 당신은 비명을 듣습니다. 이 죽음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것은 산업적 학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해방대의 이해였습니다. 현대 전쟁에는 영광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도구를 사용하여 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죽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대부분의 일본군 방어 병력에게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1944년 무렵 태평양의 모든 일본군 병사들은 해방대에 맞서는 것이 미국이 가진 훈련, 장비, 거리의 가장 치명적인 조합에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비대 병력에게 배포된 정보 보고서들은 해방대를 미신에 가까운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묘사했습니다. 1944년 7월 티니안에서 확보된 한 문서는 해방대 공격에 대한 상세한 방어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수년간의 일본 선전과 모순되는 몇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첫째, 해방대는 어린 시절부터 우수한 영양 섭취로 인해 평균적으로 일본군 병사보다 신체적으로 더 크고 강합니다. 둘째, 해방대는 일본 제국 육군 병력보다 더 많은 탄약, 더 좋은 무기, 더 신뢰할 수 있는 장비를 받습니다. 셋째, 해방대 훈련은 일본군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사격수를 강조합니다. 평균적인 해방대 소총수는 우리 병사들이 할 수 없는 거리에서도 표적을 맞힐 수 있습니다. 넷째, 해방대는 우리가 따라잡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항공 및 해군 지원을 받으며 작전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대는 항복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믿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또는 승리까지 싸울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일본군의 자신감이 얼마나 철저히 무너졌는지 몰아주는 전술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해방대에 맞설 때 그들이 후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상자가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화력이 수적 우위를 무효화하므로 수적 우위가 이점을 제공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다른 선택지가 없는 한 반자의 돌격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해방대는 자동화기와 포병으로 돌격하는 병력을 학살할 것입니다. 그들이 야간 공격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싸웁니다.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어는 교차 사격망으로 보호되는 준비된 진지이며 여러 개의 후방 진지가 미리 준비되어 있고 결국 진지가 함락될 것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표는 해방대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가 압도당하기 전에 최대의 사상자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 교리는 현실을 인정했지만 승리로 가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1945년 초 이오지마 방어 준비를 하던 타타미치 쿠리바야시 장군은 이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침공 한 달 전인 1월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미 해방대에 맞서 이오지마를 방어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의 해답만을 가진 수학 문제입니다. 해방대는 7만 명의 병력으로 상륙할 것입니다. 그들은 해상과 공중을 완전히 통제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제한의 탄약과 보급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들은 이오지마가 함락될 때까지 공격할 것입니다. 저의 임무는 그들을 격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의 임무는 미국인들이 본토 침공을 제거하도록 만들 만큼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하루 더 싸우게 만드는 것은 제국이 준비할 시간을 하루 더 버는 것입니다. 사망한 해방대원 한 명은 최후의 전투에서 적이 한 명 줄어드는 것입니다. 쿠리바야시의 전략은 일본 방어 교리가 자신감 있는 공격에서 필사적인 소모전으로 진화했음을 반영했습니다. 2월 19일 이오지마에 상륙한 해방대원들은 그들을 격퇴하기 위함이 아닌 미군의 결의를 파괴할 방식으로 피를 흘리게 하도록 설계된 방어시설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벙커는 직접적인 공격을 요구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동굴 입구는 여러 사격 진지에 의해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면 1m마다 점령하기 위해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해방대 문화를 오해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높은 사상자는 해방대의 사기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강화했습니다. 쓰러진 모든 해방대원은 복수를 요구했습니다. 잔혹한 전투의 모든 날은 생존자들의 승리 결의를 강화했습니다. 전투가 더 나빠질수록 해방대는 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이는 광적인 병력조차도 한계점이 있다고 가정한 일본군 사고방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월 10일 그의 벙커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살아남았던 1등병 타다시 야마모토는 전날 밤 그의 마지막 일기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일 해방대는 이 위치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수백 명의 그들을 죽였습니다. 매일 더 많은 해방대원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느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의 정신이 미국의 물질주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해방대는 정신과 물질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것과 필적할 수 없는 무기와 보급품과 결합된 우리와 동등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면서 죽는 진실입니다. 그의 벙커는 다음날 아침 해병대 폭파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11명의 모든 방어 병력을 죽이고 3명의 해병대원을 부상시킨 6시간의 전투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진지는 해병대 진격을 정확히 40분 지연시켰습니다. 다른 부대들은 진격을 계속하는 동안 공병들이 벙커를 제거하면서 진지는 우회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이오지마 전역에서 수천 번 반복되었습니다. 일본군 방어 병력은 필사적인 용기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사상자를 입혔지만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 작전은 3월 26일에 끝났습니다. 최종 통계는 해방대가 일본이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선과 싸웠을 때 일어난 일을 몰아주었습니다. 2만 1000명의 일본군 방어 병력이 사망했습니다. 1600명이 항복했는데 대부분은 의식을 잃었거나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방대는 투입된 7만 명의 병력 중 2만 6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거의 40%에 달하는 사상자였습니다. 다른 어떤 군사력도 회복하는 데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제3, 제4, 제5 해방사단은 6주 이내에 다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상자를 감수하고 계속 싸우는 이러한 능력은 일본군 방어 병력을 가장 두렵게 만든 특징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하와이에 수감된 겐지 마스모토 병장은 1946년 인터뷰에서 일본군 병사들이 해병대를 마주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부분은 그들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해병대 부대의 절반을 죽여도 생존자들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부상당하면 하사관들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들을 지칠 때까지 싸워도 다음날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일 때까지 오직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호 전멸이었습니다. 또한 해방대는 일본군보다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해방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미국의 산업 생산력은 일본군 지휘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944년 말의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해방사단은 1944년 9월 플레우 전투에서 75%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 후 3개월 이내에 병력이 완전히 보충되었습니다. 그 대체 병력들은 2월에 이오지마에 상륙하라 베테랑들과 같은 효율성으로 싸웠습니다. 패배한 부대를 재생시키는 이러한 능력은 일본의 역량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제국 육군은 비교할 만한 훈련 체계가 없었습니다. 또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부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충 병력 파이프라인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효율성은 해방대 작전의 모든 측면에 걸쳐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해방대원들은 피격된 지 몇 분 이내에 의료 처치를 받았습니다. 항공기와 해상 수송을 통한 사상자 이송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몇 시간 안에 전장에서 병원선으로 옮겼습니다. 혈장, 항생제, 수술 치료는 군사 낙사상 전례 없는 비율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일본군 부상자들은 의료 물자 부족과 감염된 상처, 그리고 미국 의학이 일상적으로 치료하는 부상으로 인해 자주 사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일본군 병사들은 일본군 병사들을 죽였을 법한 부상에서 살아남아 다시 싸우는 해병대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종적인 굴욕은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해방대는 일본 본토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굴복하기보다는 죽도록 교육받은 주민들의 저항을 예상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전쟁이 끝난 것에 감사하는 지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이판에서 입은 부상에서 회복된 후 1946년에 귀국한 요시다 1등병은 고향으로 돌아온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었습니다. 해방되는 포로들을 고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식, 의료, 그리고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해방대원들은 일본군 장교들보다 포로들을 더 잘 대우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군이 야만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제국에 대한 그들의 남아있는 믿음을 파괴했습니다. 수천 명의 전 일본군 병사들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후 신문 보고서는 공통된 주제를 드러냈습니다. 해방대의 전투 능력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미국의 랑량에 대해 거짓말했던 일본 지도부에 대한 비통함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미국의 산업 생산력이나 해방대와 같은 병력의 전투 능력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처음부터 절망적이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평가는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장군이 이오지마에서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는 섬이 함락되기 5일 전인 3월 21일에 절박한 무선 송신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30일 동안 해방대와 싸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만난 최고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우수했고 그들의 장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일본군과 같았지만 그들의 수는 끝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그런 적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싸우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의 희생이 일본국의 무언가를 보존할 평화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를 바랐습니다. 본토 방어를 준비하는 동료 장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해방대는 올 것입니다.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1m의 땅마다 피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그 대가가 충분히 높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보다는 협상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희망은 8월의 원자폭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구리바야시 장군의 해방대 평가는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태평양 전역의 일본 방어선을 무너뜨린 창의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조직들을 파괴했을 법한 사상자 비율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결코 후퇴하지 않았으며, 결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본 선전이 일본 제국 육군에 대해 주장했던 그대로랐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이기 전에 죽음까지 싸울 무적의 전사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아이러니는 해방대가 신비한 전사 정신이나 인종적 우월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과 압도적인 물적 지원을 통해 이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현대전이 용기와 산업 역량, 훈련과 기술, 개인의 희생과 국가 자원 모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일본은 용기와 훈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방대는 다른 어떤 미군 부대도 필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구현했습니다. 일본 베테랑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1975년에 노인으로 인터뷰한 다카하시 히데오 병장은 해방대와 싸우면서 그의 세대가 배운 것을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이 물질을 정복하며 죽음의 의지가 우리를 무적으로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해방대는 정신과 물질이 결합될 때 단독 정신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도 일본군만큼 기꺼이 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샤몬 전차, 해군 함포 사격, 무제한 탄약, 제공권, 의료 지원, 식량, 그리고 미국의 모든 자원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에게는 소총과 롱기, 그리고 승리의 약속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충분할 수 없었습니다. 해방대는 그들이 점령한 모든 섬에서 이를 입증했습니다. 통계 기록은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해방대는 1942년 8월의 과달카날에서부터 1945년 6월의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태평양 전역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8만 6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야기에는 19,500명의 사망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포 점령에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점령한 진지를 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일본군에게 해방대가 우월한 전술이나 전투 정신으로 패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결과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전쟁 후 해방대 작전을 연구한 일본 군사 분석가들은 만장일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해방대는 미국 군사력의 궁극적인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과 일치하는 전사 정신을 미국의 생산 능력과 일치하는 산업 자원과 결합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기꺼이 죽을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동시에 그 병사들에게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무기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무적의 것이었습니다. 이 배움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이오지마에서 해방대와 맞섰던 2만 1000명의 일본군 병사들과 오키나와에서 그들과 싸웠던 3만 명의 병사들, 그리고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기 전 본토에서 그들과 싸울 준비를 했던 수십만 명의 병사들에게는 말입니다. 그 병사들은 해방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교들도 막을 수 없는 적, 그리고 모든 일본군 방어 병력이 죽을 때까지 사상자에 상관없이 계속 밀고 올 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야마모토 타다시 1등병이 이오지마의 벙커에서 죽기 말 시간 전에 쓴 마지막 일기에는 이러한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해방대가 우리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보다 승리를 더 원해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그 자원들을 무자비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말했어야 할 진실입니다. 우리는 사무라이 정신을 가진 기관총을 든 사람들과 칼로 싸우는 사무라이였습니다.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벙커는 다음 날 함락되었습니다. 벙커를 정리하던 해방대원들은 그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일기를 정보 장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보 장교들은 일기를 번역하러 수천 개의 유사 문서들 사이에 보관했습니다. 그 글들은 태평양 전역의 일본 병사들이 잔혹한 경험을 통해 배운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방대와 싸우는 것은 다른 미군 병력과 싸우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영국군이나 중국군 또는 다른 어떤 적과 싸우는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과 일본이 결여했던 모든 것을 결합한 적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합은 해방대를 일본 병사들이 직면할 가장 두려운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통계는 이야기의 일부를 말해줍니다. 전투는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살아남아 그 이야기를 전하는 일본 병사들의 말은 완전한 그림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며 패배를 받아들이기 전에 죽을 병사들과 싸웠습니다. 그 병사들은 그러한 정신을 파괴적으로 만들 무기와 지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적에 맞서 용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단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항복이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해방대는 체계적인 효율성으로 이를 실현했습니다. 그것이 일본 병사들이 다른 어떤 부대보다 해방대와 싸우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이유였습니다. 해방대는 목표를 점령하겠다고 말했고, 그들은 목표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고 말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어 병력은 자신들의 결단력에 필적하고 저항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화력에서 훨씬 뛰어난 적을 마주했을 때 용기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과달카날에서 오키나와까지 피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선전이 사라진 후 일본 베테랑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숨겼던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해방대는 일본이 자국 병사들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결코 제공할 수 없었던 모든 것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러한 적에 맞서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했습니다. 해방대는 한 번에 한 섬씩 양측의 수천 명에 달하는 생명으로 측정되는 대가를 치르며 이를 완전히 입증했습니다.